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뭔가가 남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라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한 공포를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뒤 그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의 그 충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으로 다가왔을 때의 그 서늘함,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도, 소크라테스도, 붓다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위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방정식이고, 실험이고, 반증 가능성이고, 물리학입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물을 겁니다. 모른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름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흥미로운 가설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파인먼이 늘 말했듯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과학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답을 모른다는 것이 이 질문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질문은 종교의 것이 아닙니다. 심령술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두 물리학자가 수십 년을 바쳐 연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영혼이라고 불러온 것을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양자역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말해진 내용은 놀랍게도 수천 년 된 직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자체, 즉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느껴진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뇌는 전기 신호로 작동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고 화학물질이 흐르고 회로가 켜지고 꺼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전기 신호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경험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선다발이 느낌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화학 반응이 사랑이 되고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뉴런의 발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경험이 되는 걸까요? 리처드 파인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아버지가 새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 때 파인먼은 새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새를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고합니다. 이름은 사회적 합의일 뿐입니다. 이해는 그 새가 어떻게 날고 왜 그렇게 노래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번식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영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려는 시도, 즉 실험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질문하는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1996년 옥스퍼드의 수학 물리학자 한 명과 애리조나의 마취과 의사 한 명이 함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식은 양자 현상이며 양자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함께 천천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것, 과학은 놀라운 것들을 설명해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원자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고 우주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유전자를 해독하고 블랙홀을 관측하고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중력파를 검출하고 힉스 보손을 발견하고 화성 표면에 로봇을 착륙시켰습니다. 입자 가속기로 물질의 가장 깊은 층위를 들여다보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 탄생 직후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 앞에서 과학은 아직도 멈춰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가? 뇌과학은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특정 기억이 떠오르고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특정 감정이 생긴다는 것도 압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면 어떤 능력이 사라지는지도 수천 건의 임상 기록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어떻게 느낌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왜 7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이 빨간색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뇌는 그 파장을 처리합니다. 반응합니다. 분류합니다. 하지만 빨간색을 본다는 느낌 그 자체, 그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컴퓨터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 신호를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라는 경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명확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입니다. 1995년의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이 그 정보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심령술적 질문이 아닙니다. 물리학과 철학의 교차점에 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미해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질이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뇌 과학이 설명하는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집중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가? 수면과 각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들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정교한 뇌 촬영 장비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언젠가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릅니다. 왜 그 메커니즘이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층위의 문제입니다. 더 좋은 장비로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인먼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뇌과학은 의식의 상관관계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뇌활동이 의식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 뇌활동이 의식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닭이 울면 해가 뜨는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어서 의식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이 있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그 인과관계의 방향조차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솔직하고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할 한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에서 이 해결되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펜로즈와 헤머로프, 물리학이 의식과 만나는 지점. 로저 펜로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과 특이점 이론을 구축한 수학 물리학자입니다. 비주기적 패턴으로 평면을 채우는 펜로즈 타일링을 발명했고 스핀 네트워크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수학적 아름다움과 물리적 실제 사이의 관계에 깊이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펜로즈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수학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세기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형식 체계도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모순 없음을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학 자체의 한계에 관한 수학적 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학자들은 이 한계를 직관적으로 뛰어넘는 통찰을 가집니다. 형식 체계 밖에서 그 체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펜로즈는 이것이 알고리즘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의식에는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펜로즈는 양자역학의 영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직관이었습니다. 스튜어트 헤머로프는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수술실에서 매일 하는 일이 환자의 의식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전신 마취제를 투여하면 환자는 의식을 잃습니다. 그런데 헤머로프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취제는 뇌의 전반적인 전기적 활동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뉴런들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심장도 뜁니다.
몸은 기능합니다. 뇌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만 사라집니다. 무엇이 꺼지는 걸까요? 전기 신호가 아니라면 무엇이 의식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헤머로프를 세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작은 세계로, 더 근본적인 층위로. 헤머로프는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세 소관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소관은 세포 내부의 골격 구조로 나노미터 단위의 원통형 단백질 구조입니다. 세포를 지탱하고 물질을 운반하고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 안에도 이 구조가 촘촘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기하학적 대칭성이 특별했습니다. 튜블린 단백질이 나선형으로 배열된 이 구조는 놀라운 규칙성을 가집니다. 헤머로프는 이것이 양자 효과를 외부의 열적 잡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바로 이 미세 소관의 양자 진동을 방해한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마취제가 어떻게 의식을 끄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르크, 오알 이론은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조율된 목표 환원입니다. 영어로는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줄여서 오르크, 오알이라고 합니다.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의식은 일반적인 전기 신호의 산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미세소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양자 상태의 붕괴, 즉 중첩된 양자 상태가 하나의 실제로 결정되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뇌는 단순한 전기 회로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구현한 양자 컴퓨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식의 신비는 양자역학의 언어로 비로소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이 양자 과정이라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양자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개념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펜로즈는 이 붕괴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연결된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중력이 양자 중첩의 붕괴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미세 소관 안에서 조율되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의식의 순간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이 사실은 수많은 양자 붕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취 상태에서 의식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숨겨지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전신 마취를 받아본 분이 있다면 또는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들어본 분이 있다면 알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백입니다. 그런데 그 공백 동안 의식은 어디 있었을까요?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리학의 가장 이상한 법칙.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정보 보존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주에서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 변환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큼이나 매우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깊은 근본 층위에 새겨진 규칙입니다. 이 원리를 두고 스티븐 호킹과 다른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호킹은 처음에 정보가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할 때 그 안의 정보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와 충돌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킹은 2004년에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는 방향으로, 우주는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원리를 호킹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헤머로프는 이 원리를 의식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뇌의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미세소관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양자 결맞음이 깨집니다.
의식을 만들어내던 양자적 과정이 붕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양자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시스템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우주 속으로 분산됩니다. 정보는 보존의 법칙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나뉩니다. 첫 번째 가능성, 환자가 소생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뇌에 혈류가 돌아오고 미세소관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주로 퍼져나갔던 양자 정보가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헤머로프는 임사체험이 바로 이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을 보는 경험, 터널을 지나는 느낌, 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이것이 심령적 현상이 아니라 양자 정보가 시스템으로 재통합되는 물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사체험 사례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 가설이 완전히 무시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보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환자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경우 의식을 담고 있던 양자 정보는 시스템 바깥, 즉 우주 속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헤머로프는 이것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수천 년의 직관이 양자 정보 보존의 법칙과 겹쳐집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종교가 시로 표현한 것을 물리학이 방정식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질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남는 것인가? 물론 이것이 전통적인 종교의 내세와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 이상의 무언가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가능성이 이제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물리학적 가설로도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우주의 더 큰 미스터리와도 연결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약 95%는 우리가 아직 직접 관측하지 못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영역 안에 의식의 양자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이 이론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증하기 매우 어려운 가능성이지만 논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측정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는 그런 전환의 역사였습니다. 한때 측정 불가능했던 것들이 새로운 도구와 이론으로 측정 가능해졌습니다. 중력파도, 블랙홀의 사진도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이론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자 헨리 스텝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의식의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정신 또는 의식은 물리적 뇌와 상호작용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습니다. 의식이 뇌의 양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양자 상태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적 이원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틀 안에서 정식으로 제시된 주장입니다. 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물리학의 언어로 쓰인 의식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텝은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 즉 관측자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식이 물리적 세계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검증하기 매우 어렵지만 현재의 물리학 안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스, 페터 뒤르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서 출발합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와 비슷하게 몸과 의식이 두 측면을 가지는 하나의 실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이 같은 실제의 두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양자 상태를 가지며 우주 전체가 일종의 양자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검증하기 어려운 철학적 제안이지만 양자 비국소성이라는 실험적으로 확인된 현상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쪽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결정된다는 양자 얽힘은 이미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심령이나 초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의 언어를 씁니다. 파동함수, 양자 결맞음, 비국소성, 정보 보존, 그리고 그 물리학의 언어로 수천 년간 종교와 철학이 다루어온 것과 동일한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식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파인먼이라면 이 지점에서 중요한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경쟁하는 과학적 가설들입니다. 오르크, OR 이론은 여전히 활발하게 논쟁 중입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뇌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양자 결맞음이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합니다. 실온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는 너무 빨리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은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검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교과서가 됩니다. 모두가 논쟁하는 것이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주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최전선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방법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죽은 뒤에도 여행을 계속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자의 서라는 책을 만들었고 파라오의 무덤에 그 안내서를 함께 묻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하며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의식이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이 신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수천 가지의 전통과 문화가 모두 같은 질문에 다른 언어로 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방정식과 실험과 측정의 언어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양자 정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세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정보의 분산과 보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도구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이 인간 존재의 핵심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문명도 어떤 시대도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 새로운 도구를 들고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파인먼이라면 분명 이 최전선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파인먼은 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예술가, 친구가 파인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꽃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쪼개어서 꽃의 아름다움을 파괴한다고. 파인먼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꽃잎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반응을 봅니다. 다른 생물들에게 꽃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합니다. 이 꽃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곤충을 유혹하도록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나노미터 단위까지 내려가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볼수록 더 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경이로움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경이로움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듭니다. 의식과 죽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의 물리적 기반을 탐구한다고 해서 삶이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137억 년의 우주 역사 끝에 물질이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창문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리의 의식은 우주가 스스로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 물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때 죽음조차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삶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먼지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우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이롭지 않다면 무엇이 경이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르크, 오알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 모릅니다. 양자 의식이 실제하는지 아직 충분히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보가 어떤 형태로 보존되는지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식이 정보의 한 형태라면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 우주가 137억 년의 역사를 통해 의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의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가장 장엄한 시도입니다. 그 시도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확신하는 것도, 반대로 전통적인 종교적 답이 전부라고 의심 없이 믿는 것도 파인먼의 눈에서는 같은 종류의 지적 불정직함입니다. 파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더 낫다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하는 태도, 틀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탐구를 멈추지 않는 자세, 그것이 과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의문을 품는다는 것,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가 스스로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한 우주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파인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조금은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파인먼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즐거워한 것은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바로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려 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채널은 답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질문을 함께 만드는 곳입니다. 파인먼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 올바른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혹은 거울을 바라볼 때 오늘의 이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던 과학적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탐구하는 것이 혼자 답을 찾는 것보다 언제나 더 멀리, 더 깊이 갑니다.